VOA 세계뉴스입니다. 남미국가 볼리비아에서 26일 군 일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진입하는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3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후안 소네수니가 전 육군 참모총장이 주도하는 쿠데타 병력은 이날 오후 3시께 탱크와 장갑차 등을 앞세워 대통령궁이 위치한 무리오 광장에 직결했고 일부는 대통령궁에 진입했습니다. 수니가 장군은 대통령궁에서 수년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며 우리 군은 민주주의 체제를 재구성해 국가를 일부 소수의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수니가 장군과 대면해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으니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아르세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볼리비아가 군의 쿠데타 시도에 직면했다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나와 내각은 이곳에 굳건히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군지휘부 3명을 즉각 교체했습니다. 쿠데타군은 결국 이날 오후 6시께 무리오 광장을 떠났고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어 아르세 대통령은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냈고 시민들은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수니가 장군은 이날 저녁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차기 사무총장에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가 공식 임명됐습니다. 나토 32개 회원국 대사들은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류터 총리를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결정했습니다. 류터 차기 사무총장은 옌스 스톨텐베르크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10월 1일 공식 취임합니다. 류터 총리는 임명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자신이 나토 사무총장이 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 동맹은 우리 집단 방위의 초석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이 조직을 이끄는 것은 내게 가볍지 않은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27일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 처형한 사례를 보고서에 처음 수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2022년 황해남도양 광산에서 22살 청년이 남한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7명에게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된 사례가 담겼습니다. 또 탈북민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뿐만 아니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열해 주민들이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쓰는지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나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또 장신구 여러 개를 착용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람의 성씨를 리가 아닌 이로 표시하는 행위 등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중국경에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고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양강도와 차강도에는 봉쇄방침 위반자가 피격돼 사망하거나 총살된 사례도 3건이 수집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27일 목요일 B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심현지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로 북한 노동자가 파견될 가능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허브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Overwhelmingly symbolic. It's designed to show that Moscow is not alone in the world. 북한은 처음으로 진행한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미사일이 발사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며 북한의 주장은 기만과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함남 지역 일대로 구름이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로 북한 노동자가 파견될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으로 노동자 파견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급부상하는 관계에 대해 꽤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So I don't have any specific comment on that. I had not seen that report, but obviously we have been quite concerned about the burgeoning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이어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의 일부이지 러시아의 일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두 나라 사이의 어떤 종류의 협력 강화도 우리가 반대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TV조선 방송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도네츠크에 대규모 공병부대 인력을 파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인 도네츠크는 러시아의 점령과 우크라이나 탈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전투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 시각 26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또다시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날린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는 우리는 북한이 그러한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2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초대형 방사포 10여 발 발사 이후 약 27일 만입니다. 또 북한은 24일에서 26일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부양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북러 간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의 선박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기관 5개, 선박 4척, 개인 8명으로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동합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운용을 담당하는 미사일 총국과 미사일 총국 산하 연구소 부소장인 한금복, 산하 연구소 소속인 김창록,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 국방과학원 산하 628 연구소의 방현철 소장 등이 올랐습니다. 또 북러 무기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리징과 이벡스 쉬핑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패트리엇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등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왔고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존 허브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허브스트 전 대사는 26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아직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넘길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허브스트 전 대사는 한국은 자유세계에서 필요한 만큼의 무기를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와 같은 새롭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브스트 전 대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 이에 앞서 우즈베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허브스트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허브스트 대사님,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Overwhelmingly symbolic. It's designed to show that Moscow is not alone in the world. 저는 이 조약이 다분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스크바가 세계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재래식 침공 이후 상당한 고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북한이 적어도 14개월, 길게는 18개월 동안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 특히 탄약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개입했습니다. 푸틴은 거의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탄약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에 더 큰 위협을 제기하게 될까요? They've been providing a substantial amount of ammunition, just as the Iranians, even before the North Koreans, were providing a lot of drones and missiles too. 북한은 이미 많은 포탄을 제공했습니다. 북한보다도 먼저 이란이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제공한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북한이 더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상당한 양의 탄약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방북이 화려한 행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는 다소 굴욕적이거나 모욕적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허브스트 대사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사를 보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I would never say that that cannot happen. And it's conceivable to see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긴장을 상당히 고조시킬 것입니다. 푸틴이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러시아 민족의 징병을 꺼려하기 때문에 추가 병력이 다소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대리인을 부를 정도로 절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군 파병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러시아어를 못하기 때문에 파병돼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내가 북한군 인사관리자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에 내 병력을 총알바지로 보내는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죠. there he's talking to the North Korean leadership. Everyone knows that Russian troops are sent to their death in kamikaze waves. 그건 북한 지도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네요. 러시아군이 가미가제식의 자살 공격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 정권이 상당히 억압적이고 주민이나 군인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자국민에게 하는 짓을 고려할 때 전쟁에서 학살을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병사들이 그런 식으로 죽는 것을 허용한다면 김 위원장에게는 매우 나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정보를 잘 통제하고는 있지만 그 소식은 주민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북한이 병사를 보내지 않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허브스트 대사님,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당국자들이 북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를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는 보도가 몇 달 전에 나왔습니다. 푸틴 방북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미사일을 보낼까요? If North Korea were to send missiles in bulk to Russia, that would be a add to 북한이 Ukrainians' 러시아에 air 미사일을 defense 대량으로 problem. 보낸다면 이미 심각한 우크라이나의 방공 문제를 더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매우 짧은 기간에 패트리엇 포대 5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며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입힐 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에서 대량의 미사일이 전달된다면 러시아가 우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넘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허브스트 대사님, 한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노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in the non-authoritarian world, in the free world, who have a arms industry producing pretty much what 한국은 자유세계에서 무기 산업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무기를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모두 합쳐도 우리보다도 적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지도부는 멀리 내다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무지한 발언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몇 달 동안 중국의 타이완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또 그 통찰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을 이미 상당히 하고 있지만 더 크게 늘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보다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첨단 군사 기술을 더 우려합니다. 푸틴이 어느 선까지 갈까요? 핵 소형화 기술도 줄까요?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greater concern is not with nukes, but with missiles.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큰 문제는 핵이 아니라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생산하지 못합니다. 수만 마일을 날아가는 미사일을 정확도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모스크바는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이 기술을 받길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이 공급에 동의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푸틴에게는 분명 큰형님인 중국을 포함해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유럽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인들에게도 큰 관심 사안입니다. 허브스트 대사님,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 주류 정치계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한 당권 주자는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했죠. 한국의 핵무장론 정서에 공감하십니까? I understand, but the origin of this is not just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서의 근원은 러시아와 북한의 공격성뿐 아니라 중국의 공격성과 미국의 지도력의 불안정성에 기인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데에도 비슷한 모호함을 보였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우리 무기를 사용할 경우와 관련해 많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홍해, 인도양에서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근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했죠. 이란 대리 세력이 중동에서 미군을 죽인 데 대해 보복을 주저한 것은 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강하지 않다면 한국은 절대적으로 자체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해도 상관없다고 말한 건 무지한 거죠. 또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누구도 미국의 무기 생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도쿄 또는 바르샤바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안정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의 힘이 세계 안보와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죠. 바이든 팀의 소심함 때문이든
트럼프 팀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든 미국의 힘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한국과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핵 전략의 기획과 운용에 한국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할까요? I agree that it's critical for American security. And of course, even more critical for South Korean security. For the United States to take a clear, 미국이 한국을 strong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강조하면서 분명하고 새롭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고 한국의 안보에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술핵에 대한 상원의원의 제안은 건전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영토와 그 주변, 영공의 미 육군, 해군, 공군의 태세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정확한 조치는 군사 전문가들에게 맡기겠지만 전술핵을 포함한 그런 것들은 확실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존 허브스트 전 대사로부터 북러 정상회담과 안보조약이 미치는 여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이 훨씬 더 강력하다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확장 억제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6일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등과 관련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우리는 북러 간 새로운 관계에 관한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종류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북러 관계보다 분명히 훨씬 더 강력하다면서 특히 미국은 한반도에 2만 8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미한 양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엔 그런 것이 없다면서 따라서 푸틴의 평양 방문과 양국이 체결한 새로운 방위 조약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Nothing like that exist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so I don't think we should be too alarmed.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석유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 측면에서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한 양국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최초로 공중, 수중, 해상,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 등이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까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중대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더 큰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미한 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continue to do what we have been doing. And so far, that has been very effective in terms of deterring North Korea.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과 선언은 미한 동맹의 힘과 결속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한 양국이 빈틈없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은 새로운 북러 구도의 행위에 겁먹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연합 억제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서 두 동맹은 양국의 동맹 파트너십이 모든 잠재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의 조약 체결이나 위협에 대응할 이유도 없고
과민 반응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내에서 미국이나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억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eason that Russia and North Korea are acting this way is because they are weak, they are desperate, they fear the ROK-US alliance.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의 모든 정치전과 협박 외교, 첨단 무기 개발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분열을 일으켜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설사 미군이 한반도에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한국의 힘을 이길 수 없다면서 과잉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의 전략을 유지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보내고 북한이나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군사동맹 체결 등 고조되는 위협에 대응해 미한 양국이 더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과시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미국과 한국은 함께하는 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속적인 훈련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이미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중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 프리덤 엣지 같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을 억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the most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together. They don't need to do more. They need to continue to sustain ongoing exercises. 긴장 완화를 위한 미한의 대응 수준 조절 필요성과 관련해선 북한은 원하면 언제든 긴장을 완화할 수 있으며 긴장 고조의 원인은 바로 북한이라며 미한 양국은 결코 방어태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력과 관련해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의 부상 기항은 시의적절하게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키고 확고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최대한 활용해 항공모함을 직접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5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에 맞선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은 미국의 26대 대통령의 이름을 땄다면서 20세기 초 그의 외교 정책의 특징은 그가 자주 사용한 문구인 부드럽게 말하되 큰 몽둥이를 들고 라는 말에 잘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함의 별명이 큰 몽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루스벨트함의 부상기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력을 과시한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북러의 위협에 맞서 미한 동맹의 확장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를 늘려야 한다면서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지금까지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충분했지만 이제 푸틴의 방북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가 형성된 만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면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절대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was enough. Now with the comprehensive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given Putin's visit with Kim Jong-un, we need to do more than that. 또 프리덤 엣지 훈련 등 미한 합동 군사훈련과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면서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관계 조약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향후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장되고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지금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당장 눈앞에 닥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한 연합훈련 확대 등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한층 더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중국을 관여시켜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한 양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프리덤 엣지 훈련은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관심이 없는 만큼 우리는 항상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 태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은 처음으로 다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공개하고 해당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사일이 발사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며 북한의 주장은 기만과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목적에 대해 다탄두에 의한 각계 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무기 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다탄두 미사일 시험이 보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이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계단 발동기를 이용해 최대 안전성을 보장하며 개별 기동 전투부의 비행 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km에서 200km 반경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 과정에서 분리된 탄두들이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다며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의 효과성도 반항공 목표 발견 탐지기들을 동원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총국은 해당 기술 시험이 본격적인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고 시험을 참관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이 무기체계가 당 중앙이 제일로 관심하는 문제라며 기만체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당 중앙의 제일 관심이라는 표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말하는 개별 기동 전투부는 영어 약자로 MIRV라 불리는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미사일 동체에 실려 발사된 여러 개의 탄두가 각기 개별적인 목표를 향하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한다는 뜻으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만과 과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미사일이 다탄두 분리에 성공한 게 아니라 발사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탄두가 분리되는 것은 하강 단계에서 분리가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어제 비행 초기 단계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참은 앞서 26일 평양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250km가량 비행해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해 파편으로 흩어졌다고 밝히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매체가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을 토대로 이번 미사일이 지난해 3월 발사한 화성 17형 액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고체연료 미사일이라고 밝혔고 실제 사진에서도 미사일 밑에 형성된 화염이 고체연료 연소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방으로 넓게 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미사일 발사 장면과 이번 발사를 합성한 사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에 고체연료 추진체를 달아 제한적 수준에서 다탄도 미사일 시험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밝힌 170km에서 200km 반경은 대기권 밖까지 상승했다가 개별 탄두를 분리하는 제대로 된 MIRV 기술을 실험하기에 너무 짧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북한 미사일의 정점 고도가 100km 수준이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MIRV를 실험하기엔 낮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의 기존 ICBM 시험 발사 방식인 고각발사로는 정상각도 발사 때의 다탄두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고체연료 엔진만으로 추력을 줄여 시험했지만 이는 대기권 밑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양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극복했는지는 평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대기권 내에서 다탄도의 비행을 모사하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에 제한적 성공으로 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대기권 내에 추가적 시험 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실제 ICBM에서 요구되는 고도에서 충분한 유도 제어 능력을 갖춘 MIRV 시험을 모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북한은 저고도에서 개발 중인 후 추진체의 유도 제어 시스템 능력을 검증하는 게 1차적 목표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7형과 화성 18형 등 기존 ICBM에 탑재할 MIRV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낮은 고도에서 PBV 기술 등에 국한한 시험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MIRV 기술 수준이 요소 기술을 넘어 시스템 성능을 테스트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ICBM 정상 각도 발사가 어렵지만 앞으로 사거리 1000km 정도 내에서 고도를 높이는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기술이 ICBM에 적용될 경우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사일 한 발로 워싱턴과 뉴욕 등 주요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용수 명예교수입니다. 무기로서의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탄두가 거기까지 살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다탄두 개별 목표 설정 재진 입체 MIRV인 거죠. 그게 아니면 사실은 미국과 같은 그런 조밀한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기가 거의 힘들다 생각하면 돼요. 북한은 이런 미사일 도발과 함께 한국을 향해 사흘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복합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26일 밤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모두 180여 기의 북한 오물풍선을 식별했습니다. 한국 지역에 낙하한 오물풍선은 70여 개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발견됐고 풍선 내용물의 대다수는 종이 조각이라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엔 350여 개, 25일 250여 개, 그리고 26일엔 18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최근 연이어 대북전단을 보낸 데 대해 북한이 비례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수십 배 대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틀에 걸쳐서 자유북한운동 연합 10개, 국민개모운동본부 시원학교면 69개, 거의 70개인데 그럼 10배만 보내도 700개가 되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규모 전단 공격을 받은 셈이 되거든요.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의 연이은 풍선 살포에도 자숙기간을 주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북한이 종이를 넣은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장은 다만 27일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7차례에 걸쳐 한국에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제주도 남방공해상에서 3국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실시한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훈련 시행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프리덤 엣지는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 훈련으로 해상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방공전, 수색 구조, 해양 차단, 사이버 방어 훈련 등을 시행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지난 주말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던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함이 참가합니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한국 측 시설을 추가로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금강산에 남아있는 한국 자산은 많지 않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군의 한국 자산인 온천시설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E가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금강산 온천장은 평소의 진한 녹색 대신 밝은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지난 녹색이던 지붕이 뜯기고 안쪽에 있던 건물 속살이 드러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온천장 바로 앞에는 작은 건물 약 40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온천 빌리지로 불리는 시설인데 이번 위성사진에선 과거에 비해 색깔이 연해지고 면적도 줄어든 것이 표시됩니다. 이 역시 지붕이 해체되는 등의 작업에 따른 결과입니다. 온천장과 온천빌리지는 금강산 관광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시설로 과거 한국 관광객을 맞이하던 곳입니다. 한국의 현대아산이 지었지만 2002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내 한국 자산을 또다시 철거한 것입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한국통일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온천장과 온천빌리지를 철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부터 금강산 내 한국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부터는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에 대한 철거를 시작한 데 이어 4월엔 한국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운영하던 금강산 골프장에 8개 숙소동을 해체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부터는 한국 정부 소유의 온정각과 구룡빌리지, 금강산 펜션타운 등을 철거했습니다. 이후 고성항 횟집과 문화회관, 소방서 건물 등 한국 자산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온전한 건물 형태를 유지 중인 한국 자산은 이산가족 면회소와 금강산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 측 시설에 대한 해체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건물들도 조만간 철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강화를 위해 매우 많은 일을 해왔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은 타이완 문제 관련 현상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So an awful lot of work has been done by President Biden and this team in terms of shoring up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 필리핀 내 미군 기지를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동맹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가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보호하며 동맹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영내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한국, 일본과의 양자 관계는 물론 미한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는 등 영내 동맹 및 파트너십 복원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협력은 안보 및 경제 등 다방면에서 한층 격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 강화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Nothing's changed about our one China policy. We don't want to see the status quo. 커비 보좌관은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현상 유지가 일방적으로 바뀌거나 변동되는 것은 물론 무력에 의해 바뀌거나 변동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화와 한국, 일본, 필리핀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에서 해온 모든 일은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타이완 관계의 법 등에 따라 타이완의 주권은 평화롭게 결정돼야 한다며 타이완 해협의 현 상태와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일방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탈리아의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53만여 달러를 미국 정부에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제작사는 북한 영화사의 하청을 맡기고 대금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오펙은 26일 이탈리아 로마에 본사를 둔 애니메이션 제작사 몬도TV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벌금 53만 8천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몬도TV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대북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데 대한 잠재적 민사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몬도TV는 북한 당국 소유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SEK의 하청 작업을 맡긴 대가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에 53만 7,939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몬도TV와 SEK의 거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몬도TV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SEK를 하청사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미지급금 약 112만 3,120달러가 발생했고 두 회사는 2019년 7월 몬도TV가 북한 인권 문제로 SEK 측과 관계를 단절한 2016년 이전에 SEK가 진행한 작업에 대한 미지급금을 월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무부는 몬도TV는 2019년 합의에 따라 SEK에 송금하는 동안 북한 회사에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몬도TV가 지난 5년간 벌금 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오펙의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이번 최종 벌금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기업들은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제적인 제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 정권의 강제 실종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북한 당국을 향해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터너 특사는 한국의 민간단체가 26일 서울에서 개최한 강제실종 관련 국제회의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북한 당국이 자행한 강제실종에 관한 책임 추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 행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A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은 중요한 해에 열리고 있다며 COA 보고서가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이를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 범죄로 결론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Sadly, 10 years later, the situation has not improved. Today, the DPRK continues to deny individuals their rights to freedom of 오늘날 expression. 북한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승인되지 않은 활동을 한 개인을 계속 처형하고 고문하며 체포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너 특사는 이어 미국은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과거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된 일본과 한국의 청소년 피해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최근 1977년 13살의 소녀 요코타 메구미가 하굣길에 납치된 일본 니가다와 1978년 당시 16살이었던 김영남이 해변에서 놀다가 납치된 한국 선유도를 방문한 주요 목적은 북한의 강제실종 관행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like-minded partners to promote human rights in the DPRK. 터너 특사는 또 최근 북한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가족, 한국으로 귀환한 일부 국군 포로도 만났다며 우리는 북한이 잔인한 가족의 생이별을 끝내고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end their cruel separation of families and release all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OWs. 터너 특사는 앞서 지난달 한국 전라북도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열린 고교생 납북자 송환 기원비 제막식에 참석해 가족들을 위로한 뒤 가슴이 먹먹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축사에서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책임규명 노력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은 오는 11월 유엔 인권의사회가 개최할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한국의 연세대 국제대학원은 이날 북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VOA에 조사 기록과 책임 추궁,
제재 조치 관련 국제 전문가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 정권의 강제 실종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강제 실종 범죄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형태의 범죄입니다. 사실 강제 실종은 그 규모가 북한 역사를 비교해보면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규모가 크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선명하게 좀 제기를 해야 되겠다. 게다가 이제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 같은 데 북송시킨 사람들, 북한에 들어가서 다 강제 실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강제 실종이라는 것으로 제대로 좀 정립된 인식을 하고 국제사회가 이제 초국적으로 벌어지는 이 강제 실종 문제를 이제 북한에 대한 반인도 범죄는 책임 추궁을 할 때에 중요한 과제로 다룰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더 제기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가 10만여 명, 전후 납북자는 516명,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생존자가 5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함남 지역 일대로 구름이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 32도, 안주 17에서 30도, 남포 19도에서 32도, 신의주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 31도, 강계 18도에서 32도, 희천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 32도, 개성 20도에서 33도, 사리원 19도에서 33도, 신계 18도에서 3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장진과 풍산 일대로는 흐린 가운데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무산 지역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 32도, 신포 19도에서 27도, 장진 12도에서 27도, 해산 14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30도, 삼지연 10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전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도 전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 26일 군 일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진입하는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3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후안 호세순이가 전 육군 참모총장이 주도하는 쿠데타 병력은 이날 오후 3시께 탱크와 장갑차 등을 앞세워 대통령궁이 위치한 무리오 광장에 직결했고 일부는 대통령궁에 진입했습니다. 순이가 장군은 대통령궁에서 수년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했고 조국을 붕괴시켰다며 우리 군은 민주주의 체제를 재구성해 국가를 일부 소수의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순이가 장군과 대면해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으니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아르세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볼리비아가 군의 쿠데타 시도에 직면했다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나와 내각은 이곳에 굳건히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군지휘부 3명을 즉각 교체했습니다. 쿠데타군은 결국 이날 오후 6시께 무리오 광장을 떠났고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어 아르세 대통령은 대통령궁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냈고 시민들은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순위가 장군은 이날 저녁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차기 사무총장에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가 공식 임명됐습니다. 나토 32개 회원국 대사들은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류터 총리를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결정했습니다. 류터 차기 사무총장은 옌스 스톨텐베르크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10월 1일 공식 취임합니다. 류터 총리는 임명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자신이 나토 사무총장이 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 동맹은 우리 집단 방위의 초석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이 조직을 이끄는 것은 내게 가볍지 않은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27일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 처형한 사례를 보고서에 처음 수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22살의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7명에게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된 사례가 담겼습니다. 또 탈북민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뿐만 아니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열해 주민들이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쓰는지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나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또 장신구 여러 개를 착용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람의 성씨를 리가 아닌 이로 표시하는 행위 등도 반동사상 문화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중 국경에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고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양강도와 차강도에서는 봉쇄방침 위반자가 피격돼 사망하거나 총살된 사례도 3건이 수집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그동안 지연되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26일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이 이날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미국의 지원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장애물이 제거됐다며 무기 공급 병목 현상이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필요한 군수품 공급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는 미 행정부와 미국 대중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란이 지원하는 적들과 대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보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